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지도, 기초 지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1 행복나눔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건투를 빌면서 이번 올해도 교육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임갑승이고요. 제가 3년째 지금 이 강의를 맡아오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른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사랑연맹 교육이사로 있고요. 대한사랑연맹 교육원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효과,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종류, 여기까지는 다른 선생님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생각해서 강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지도방법, 기초 지도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일단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반과 등산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등반과 등산은 모두 높은 지형 그리고 산을 오르는 행위를 우리가 등반과 등산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특성으로서 보다 높은 것을 오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두 발을 이용해서 보다 쉬운 곳을 통해서 오르는 곳에 만족했지만 나중에는 쉬운 곳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모험, 도전적인 정신이 가미해서 쉬운 곳보다는 어려운 곳, 가파른 곳을 오르게 된 것이 등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능, 그리고 등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본능, 두려움, 그리고 청소년의 특징, 그리고 청소년과 클라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누구나 오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본능을 행하는 재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에서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 청소년의 특징은 청소년 성인보다 더욱더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두려움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행하는 재미를 위해서 오름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에서 구분은 과거의 전통 등반과 현재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 등반은 등산의 본질, 불확실성, 위험성을 감수하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전통 등반이라 할 수 있고, 스포츠 클라이밍은 불확실성보다는 신체 혹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위험한 상황을 배제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태를 미리 정비한 등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에서 아웃도어, 인도어. 아웃도어는 반드시 원점 회기, 문을 나서서 문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그 원점 회기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아웃도어 활동이라 말하고, 인도어는 원점 회기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 동작,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인도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웃도어 등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천하대나 장군봉, 울산바위 등을 구분할 수가 있고, 스포츠 등반에는 간현암장, 인공암벽장, 그리고 우리들이 즐겨 찾는 실내 암벽장을 우리가 스포츠 등반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국내 스포츠 클라이밍은 현재 두산백과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면은 인공 합판이나 건물 벽면에 구멍을 뚫거나 인공 손잡이를, 인공적인 구조물을 등반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 암벽 등반으로 정의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공 암벽물을, 인공 시설물을 통해서 등반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외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은 영구 앵커에 의존하는 암벽, 그리고 고정된 확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포츠 클라이밍이냐 스포츠 클라이밍이 아니냐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레스패드, 볼더링, 높이가 낮은 곳을 등반하는 볼더링과, 그리고 딥 워터 솔로잉, 프리 솔로 같은 등반도 우리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해외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면은 자유 등반과 전통 등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은 우리가 전통 등반, 트레드 클라이밍이라고 말하고, 오른쪽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자유 등반의 형태로서 미리 설치된 앵커나 확보물이 아니라 등반 스스로 확보물을 설치하고 회수, 그리고 등반자는 신체뿐만 아니라 확보물 설치 및 추락, 회수, 후 등 기타 모든 관련 기술된 사항을 등반자 본인이 직접 감수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전통 등반이라 하고 있고, 미리 설치된 앵커나 확보물을 이용해서 등반자는 오로지 신체 기술이나 근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자연 바위를 등반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이고, 오른쪽은 인공적인 구조물, 인공 홀드를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잘못 전파된 계기가 스포츠의 개념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스포츠라는 것은 경쟁적인 운동, 그리고 경기만을 스포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스포츠는 경쟁적인 운동이나 경기뿐만 아니라 체육, 여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모든 행위를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거 현재에서 우리나라에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스포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신체적 활동으로 경기 규칙에 따라 승패, 그리고 정해진 보급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반드시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고 등수가 있어야 스포츠라고 정의를 했지만, 현재는 신체 육성 혹은 정신적인 만족, 그리고 스스로 혹은 행위자들만의 규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정신 혹은 육체를 위한 모든 신체적 행위를 우리가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접목된 클라이밍 형태를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구분은 과거 트레드 클라이밍과 차별되는 점은, 트레드 클라이밍에서는 반드시 모든 확보물을 자기가 스스로 설치하고 모든 위험을 자기가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반면에, 스포츠 클라이밍은 미리 안전 확보물, 미리 설치된 볼트를 이용해서 등반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포츠 클라이밍 효과와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방식, 경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논문을 찾아보면 스포츠 클라이밍은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등반은 사지의 동시 조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운동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신체의 균형, 그리고 안정화, 이런 내용들은 협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응력이란 신체 사지가 움직일 때 서로 균형적인 움직임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협응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클라이밍은 협응력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클라이밍은 하중을 지탱하는 운동 종목 특성상 뼈 질량이 증가하고 골 밀도가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심박수는 실내 등반에서 최대치의 74에서 85%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과 근육 내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균형과 회복의 향상을 가져오고 신경계 질환 환자의 치료의 시작점이 된다고도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포함하여 감각적인 통합 가능성을 제공. 이 말은 홀드 모양을 보고 느끼면서 신체 무게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자신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지,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내 외부 감각에 반응해서 발전된 능력은 이런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큰 신뢰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힘과 몸통의 안정성, 그리고 이동성을 정진시키는 데 적합하고, 근육 강화 운동은 뼈 형성 그리고 뼈 흡수를 느리게 함으로써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성공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자신감과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등반을 끝내겠다는 결심과 추락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동안 정신적, 유체적 인식의 기술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절 기술 및 집중력, 자부심, 공포감, 신뢰감 같은 감정적인 기복들이 심리적 건강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 수준의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간 치료 클라이밍 트레이닝이 만성 요통 환자의 운동 처방을 했을 때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개선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신병적 질환에서 환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내 등반 프로그램이 내성마비를 가진 환자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아주 개선시켰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등반이 다발성 경화증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스포츠 클라이밍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지는 기대 효과는 전신의 대근육과 소근육의 회복력을 길러주는 스포츠이고, 그리고 청소년 고유 수용성 감각의 발달을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전신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단시간 신체 활동으로도 높은 에너지의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신체 활동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의 사용으로 어깨 안정화와 손과 발을 연결하는 코어 근육이 향상되고, 일상에서 사용량이 적은 근육들을 고르게 사용함으로써 척추 측만 및 골반 형성 등의 많은 신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결과는 예방 재활 활동 및 교정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면 신체적 효과, 그리고 인지적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효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척추천만 외반슬, 청소년기의 신체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유연성과 상하 좌우의 고른 발달, 그리고 근력의 유기적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재활 운동과 그리고 대사량 충족이 가능한 신체적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적 운동으로서 손의 발달이 가능하고 공간 지각력 및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에 나오는 동작을 기억하고 학습함으로써 그리고 집중력 및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인지적 기대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대부분이 외향적이보다는 내향적으로서 집중력이 강화되고, 대인 경기보다는 개인 경기가, 그리고 기록 경기가 집중력이 강해서 정서적으로 차분함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정서적 기대 효과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크게 로프를 사용하는 등반과 로프를 사용하지 않는 등반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로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로프 클라이밍, 로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볼더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로프를 사용하는 클라이밍에서는 리드 클라이밍, 난이도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바이스도 난이도 등반 하는 형태를 우리가 리드 클라이밍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방식은 듀얼 리드. 리드 경기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지만 양쪽 동일한 코스로 두 선수가 똑같이 올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듀얼 리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스포츠 클라이밍의 일종, 컴피티션 클라이밍의 일종으로서 스피드 경기. 정해진 루트를 동일한 코스를 두 선수가 올라가면서 속도를 겨루는 기록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더링. 볼드는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큰 바위를 오르는 행위를 우리가 볼더링이라 하고 있으며, 로프를 배제하고 높이가 낮은 곳에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낮은 곳을 등반하는 이 볼더링. 왼쪽은 인공벽, 아티피셜 클라이밍, 인공벽에서 하는 볼더링이고, 오른쪽은 자연바위에서 행하는 볼더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은 클라이밍 중에서 딥 워터 솔로잉. 높이 올라가지만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추락을 하면은 안전한 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딥 워터 솔로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초 지도 방법.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도자로서 알아야 될 소양들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기초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나눔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에서 아마 대부분 클라이밍을 처음 접해보는, 암벽화를 처음 신어보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클라이밍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면 기준. 좌우면을 기준해서, 정면에서 등 뒤로 선을 그었을 때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바로 선 자세, 기울어지지 않는 자세, 그리고 지구 중력 방향과 무게 중심선이 일치돼야 되고, 바로 선 자세에서는 대부분 다 체중이 다리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선다면은 자연스럽게 손에 가는 힘보다는 두 다리로 체중을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팔로 가는 체중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바로 세워서 인공 홀드를 밟고 인공 홀드를 섰을 때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좌우의 균형. 전후면 기준을 삼아서 배꼽은 반드시 양발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 머리는 양손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오른손을 움직일 때 내 몸을 잡고 있는 손, 왼손은 반드시 양발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오른발이 움직일 때 내 몸을 지탱하는 발, 왼발은 반드시 양손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좌우의 균형을 교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이동의 원리. 처음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수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수평 이동을 통해서 처음에 말했던 좌우의 균형이라든지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이동을 통해서 신체 중심을 좌우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무릎을 이용해서 배꼽 위치가 몸의 중심선을 얘기하는 거죠.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무릎이 굽혀지니까 발기술은 반드시 인사이드 엣징을 이용하게 되며, 그리고 양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기저면, 양발의 넓이,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범위, 왼발에서부터 오른발 사이, 이 기저면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을 하면서 상체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수직 이동의 원리.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원래 클라이밍의 궁극적인 목적, 오름짓,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지점 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2번에서 좌우 원리에 나왔듯이 3지점, 왼손이 움직일 때는 오른손, 즉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축은 반드시 양발 사이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오른발이 움직일 때는 내 몸을 지탱하는 발, 왼발은 양손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A자와 Y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손이 움직일 때는 A자 형태, 그리고 발이 움직일 때는 Y자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의 기준, 손이 움직일 때는 하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다리가 움직일 때는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정적 평형 상태, 이동이 없을 상태. 클라이밍은 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최대한 정적인 운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스포츠도 클라이밍처럼 끊임없이 멈춰야 되는 행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은 왼손이 움직일 때는 오른손과 왼발, 오른발을 이용해서 반드시 정지해서 그 순간에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될 건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운동으로서 클라이밍은 이런 면에서 정적인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의 역학적 움직임, 왼손이 움직일 때는 내 몸무게는 왼발에 지탱되어야 되고, 오른손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오른발에 지탱되어야 좌우의 균형이 맞아지고,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진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자세가 있는데 똑같은 홀드를 잡고 똑같은 넓이의 발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자, 왼쪽 자세와 오른쪽 자세를 비교하자면은 어떤 자세가 과연 옳은 자세일까? 옳은 자세라기보다는 어떤 자세가 최대한 에너지를, 힘을 적게 쓰는 자세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한 팔에만 체중이 실려 있고 양쪽 발은 그저 홀드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측면을 보면은 내 무게 중심은, 내 엉덩이는, 그러니까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선을 보면은 발을 벗어나 있습니다. 무게 중심선이 발 밖에 벗어나 있다면은 체중은 위에 매달려 있는 손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자세는 내 체중이, 본인의 체중이 양발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손은 단지 뒤로 넘어지지 않게 버티고만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무게중심선은 자신의 발끝, 홀드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선 왼쪽의 자세는 체중을 한 팔로만 지탱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 자세는 체중이 팔이 아니라 양발에 위치하게 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왼쪽 자세와 오른쪽 자세. 일반적으로 클라이밍을 지도할 때 대부분 팔을 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을 펴는 것도, 팔을 펴면은 굽히는 것보다 훨씬 더 근육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용할 수가 있지만, 팔을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로 지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클라이밍을 교육할 때는 팔보다는 다리를 소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보다는 다리를 더 많이 이용할 게 더 효과적이고, 다리를 이용하게 되려면 무릎을 굽히는 것보다 반드시 한쪽 다리는 펴줘야, 그리고 뼈와 근육으로 체중을 지탱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왼쪽 자세 같은 경우는 팔이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는 지금 어깨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 자세는 왼발로, 왼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게 되며, 그리고 손은 좌우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수직으로 그대로 뻗어주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 중심선을 비교하면은, 자, 왼쪽은 상체 중심선은 수직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잘 이어졌지만, 당기는 방향, 왼팔의 상태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은
왼팔의 상태가 자신의 중심, 무게 중심선 쪽으로 그대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왼쪽 있는 그림은 완전히 체중이 팔에 매달리는 상태고, 오른쪽은 팔보다는 왼발과 오른발에 체중이 집중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겨지는 무게 중심선을 살펴보자면은, 자, 왼팔과 오른팔, 몸통이 꺾인 상태에서 몸의 체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엉덩이가 지금 발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되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팔의 몸무게가 실을 수밖에 없고, 오른쪽 그림은 무게 중심점이 양발 위에서 양발을 누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임에서 팔을 펴는 것보다 무릎을 펴는 것이 더 팔 힘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 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무게중심선이 발끝, 홀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자면은, 자, 왼쪽은 우리가 골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오른손에 몸무게가 실리고, 그리고 발 또한 오른발에 체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반도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체 역학적으로 오른손이 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아니라 반드시 왼발로 밀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왼손에 체중이 실려 있고, 그리고 발에는 오른발에 체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몸이 돌아가지 않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전도 우리가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각삼각형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거의 이등변 삼각형에 가깝고, 그리고 위에 있는 꼭지점이 기저면 양발 사이, 그리고 체중을 지탱하는 기저면 위에 위치하게 되고, 왼쪽 그림은 기저면을 약간 벗어난, 그리고 직각삼각형 오른쪽 발 위에 꼭지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체중이 도는 현상, 그리고 골반이 열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는데요. 재생이 안 되네요.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작은 왼손을 왼쪽 위로 뻗는 순간인데, 지금 왼손을 뻗기 위해서는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손을 뻗어야 되는 경우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자, 신체의 움직임 없이 왼손만 바로 보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왼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왼손만 움직이면 되는 것보다 왼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근육 사용량이 많아지고 에너지는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아쉽게도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면은, 자, 딱 봐도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안정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것도 왼손을 보내야 되는데, 오른손은 지금 몸이 상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다르게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사진은 왼발에 체중을 싣고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왼쪽 사진은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양발에 실려 있고 오른쪽은 단지 팔로만 매달리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것도 역시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자, 이 사진은 왼손을 뻗어 올라가는데 원래 동영상에는 왼손을 뻗기 위해서 오른팔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붙이는 동작인데 이것보다는 손을 잡기 위해서 미리 체중을 이동시키고 다리를 뻗쳐서 잡는 게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기술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동영상이 재생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점검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클라이밍을 교육할 때 관가하는 게 다리 사용보다는 말은 다리를 사용하고 팔은 버티기만 버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지도할 때는 왼쪽 사진처럼 팔에만 의지하고 다리는 몸무게를 거의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보다는 다리로 무릎을 펴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엉덩이는 반드시 홀드 위에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골반까지 내려오는 무게중심선이 벽 안쪽을 향하는 우리가 아웃사이드 클라이밍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왼쪽은 팔로만 지탱하게 되고 오른쪽은 무릎으로 지탱하게 되고 팔을 펴는 것보다 무릎을 펴는 게 체력을 아끼는데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심선, 최대한 팔은 수직으로 무게 안쪽 그리고 좌우의 기울임 없이 양쪽 높낮이가 다를 단차가 있을 경우는 양발의 높이가 단차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한 발은 펴주어야 그리고 그 무릎으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게 중심선으로 엉덩이가 발 밑에 왼쪽 사진은 체중을 발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단지 발은 홀드 위에 얹어만 놓아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엉덩이가 발보다 위에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엉덩이는 양발의 체중이 실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안쪽으로 붙여서 무게중심선이 홀드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반도링 이펙트. 오른손이 올라갈 때는 왼손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체중이 왼발에 실려야 되고 왼손으로 버틸 때는 오른발에 몸무게가 버텨져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골반이 열리면서 몸이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골반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우리가 있는 오른쪽 그림을 오른발로 아웃으로 들고 트위스트 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안쪽으로 돌려서 내 체중이 벽 안쪽으로 붙을 수 있게 하는 트위스트 락 기술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 왼손을 뻗어서 왼손 홀드를 잡는 동영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손을 뻗기 위해서 온몸이 다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고, 오른쪽 동영상은 왼손을 뻗기 위해서 단지 왼손을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자세를 취하고 체중을 옮기고 나서 왼손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를 아끼는데, 근력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왼손이 움직일 때는 왼손만 움직이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왼손이 움직이기 위해서 멀리 뻗기 위해서 오른발을 굽혀진 오른발을 밀어주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육 사용량이 많게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왼손을 뻗을 때 왼손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클라이밍에서 손과 발의 신체 역학적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지 상태에서 왼손을 움직일 때는 왼발이 올라가 있어야 왼손이 올라오고, 고전 상태에서 손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몸을 움직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왼쪽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 움직임은 발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하체가 움직일 때 양손의 근육에 의해서 매달린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발이 움직일 때는 상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발이 움직일 때는 발만 움직이고, 손이 움직일 때는 손만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부분만 움직여주는 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오른쪽 자세를 다운 포지션, 힙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체가 움직일 때는 업 포지션, 양발에 체중을 싣고 상체만 움직이게 되고, 다운 포지션은 엉덩이를 쭉 내려서 팔을 편 상태에서 발만 움직이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뻗기 위해서 미리 체중을 올려놓지 않고 있다가 한 손, 오른손만으로 체중을 버티면서 왼손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손을 뻗기 위해서는 지금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사용하게 되겠죠.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자, 왼쪽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홀드를 잡았을 때 이 다음 문제, 이 다음에 어떻게 몸을 움직일 건지, 왼손을 놓게 되면 몸은 왼쪽으로 반드시 돌아가면서 손이 빠질 겁니다. 왜? 양발, 내 몸을 잡고 버티는 손은 반드시 양발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발을 보내지 않고 손만 뻗은 경우죠. 하지만 오른쪽은 미리 발을 보내놓고 손을 움직인 경우, 홀드를 잡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평상시에도 손을 뻗기 위해서는, 무언가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제일 마지막에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잡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손만 뻗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클라이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밍에서 손을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발을 움직이고, 그 다음 내 체중이 원하는 곳으로 간 다음에 홀드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홀드를 잡았지만 홀드를 잡는 순간 이미 체중은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은 홀드를 잡아도 체중은 안정된 상태, 안정된 자세가
넣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비교해 보면은 오른손을 뻗기 위해서 왼팔에 걸리는 하중이, 자, 우리가 막대기를 잡고 있을 때 수직으로 잡고 있는 거랑 수평으로 잡고 있는 거랑, 수평으로 잡고 있기가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할 수가 있겠죠.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 왼팔을 완전히 수평으로 뻗고 잡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단지 오른손만 움직이면 되는 경우입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적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잘못된 동작을 동영상으로 비교해 봤고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학습자들, 참여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도자의 역할이 되겠고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작, 이 내용, 문제를 할 수 있게 할까라는 지도자의 역할,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 단계,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동작을 이해하고 작은 차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반드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효과적인 동작. 지도자의 역할에서 효과적인 동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힘을 아낀다. 그리고 좌우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제일 강한 근육, 코어 근육, 다리와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손은 제일 마지막에 이동시킨다. 그리고 신체의 역학적인 움직임. 왼손이 이동할 때는 왼발, 오른손이 이동할 때는 오른발을 체중을 실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왼손이 올라갈 때는 왼발을 올려주고, 오른손이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올라가 있게 한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클라이밍. 체중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체중선이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깨를 빼고 골반을 붙이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서는 기술 지도와 트레이닝, 그리고 분석과 학습자들에게 분석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지식이나 기술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만 전달할 뿐이고, 그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서 학습자, 참여자 스스로 지식이나 기술을 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참여자 스스로가 그 기술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언자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기초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